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의 정치 공방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총리 및 행안 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등의 정권 퇴진 시위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야당의 사과를 또 요구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을 비롯해 경찰 수사 속보 먼저 알아본 다음에 정치권 대치 상황과 봉화 광산 매물 사고에서 9일여 만에 무사히 살아 돌아온 기적의 두 광부 생존기까지 차례로 이어가겠습니다. 용산서장 보고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의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잘못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춰야 합니다.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퇴진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후속 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먼저 이들 피의자들 가운데 특히 용산경찰서장의 사고당일 행적을 두고서 지금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네, 앞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부터 짚어보면요. 현재는 대기 발령 조치된 이용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벌어진 집회를 현장 지휘한 뒤 삼각지역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어 밤 9시 47분쯤 이태원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식당을 나섰는데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당초에 이제 삼각 지역에서요, 이태원역 근처인 사고 현장까지는 사실 걸어서도 20여 분 정도면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 이 부분에 의문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 전 소장이 굳이 관용 차량을 타고 가겠다, 이렇게 고집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각지역 인근에 있던 식당에서 사고 현장인 이태원은 약 3km 거리로 걸어서도 30분 안팎이면 가능한데 이 전 서장은 관용차를 타고 교통 통제를 이리저리 피하다가 1시간 넘게 지체됐다는 겁니다. 네, 이 전 서장은 밤 10시 59분이 되어서야 사고 현장 인근인 앤틱 가구 거리에서 내린 뒤에 이 도보로 이태원 파출소로 갔는데 이때 한 가게 CCTV에 걸어가고 있는 이 전 서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 속에 이 전 서장의 모습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CCTV를 보면요. 이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뒤로 경찰 조끼를 입은 수행원을 대동한 한 남성이 뒷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인데요. 이 해당 CCTV에 이 전 서장이 포착된 시각은 참사 당일 밤 10시 50분경으로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약 50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때였는데요. 또 이 전 서장은 밤 11시가 넘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이 사고 현장이 아닌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고 밤 11시 36분이 되어서야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첫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피의자로 전환돼서 정식이 입건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서장이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늦어지면서 현장 대응이 늦어졌고 윗선 보고도 지연됐다는 책임을 물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어서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하고 그다음에 직무유기, 그러니까 직무유기 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참사 당시에 경찰청에 112 상황실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진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부는 이 전 서장이 관용차에서 1시간 넘게 머물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1차 압수수색 자료와 핵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측은 지난주 중대본 브리핑에서 용산 서장 보고 지연 문제가 이번 사고 지시 규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바도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청 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서장 보고 지연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기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와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뭐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임재 전 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후 5분 뒤인 밤 10시 20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도 결국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청의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도요. 이임재 전 용산 서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 이 두 가지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임재 서장의 그 보고 관련된 부분, 해당 동선과 관련된 보고 내용이 용산서 경찰서 측의 상황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거짓이다 그렇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으로까지 지금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 당일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 정리한 상황 보고서를 보시면요. 조사사항 항목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 참사 발생 5분 뒤인 밤 10시 20분에 현장에 와서 차량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실제 시각은 밤 11시가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상황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조계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보고받은 시점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며 네, 이 앞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일단 이 밤 10시 15분에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서장이 5분 뒤에 이 10시 20분에 도착한 것으로 급히 꾸민 것 아니냐 이런 허위 공문서 의혹이 불거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의 상황 보고서에서 이임재 전 서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적시한 부분이 중간에 추가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경찰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일 상황 보고서에는 밤 10시 20분 경찰서장 현장 도착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이 경찰 상황 보고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두 보고서 중에 이 민주당 제출 문건이 먼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일보는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문구가 뒤늦게 추가된 것이 단순 실수인지 또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작성인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청 특수본은요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 이런 용산서장의 동선 허위 기재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용산경찰서의 상황실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경찰청이 이미 용산서장 관련한 허위 보고서 작성 그러니까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헬로윈을 앞두고서 이제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던 경찰 보고서가 참사 발생 후에 삭제된 정황 또 그것도 드러났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서울 용산서 정보과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이 해당 보고서를 삭제했고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결국은 이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특수본에서도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이 세 가지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건 해당 보고서가 묵살되지 않았다면 이 서울경찰청 기동대 투입 등 참사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대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 특수본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거는 이제 그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내부의 일이었는데 이 같은 결국 용산경찰서장의 대응은 물론이고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대응 역시 지금 논란이 큽니다. 네, 윤익은 경찰청장은요. 참사 당일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참사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가 지난 0시 14분쯤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게다가 그로부터 또 2시간 더 지나서야 경찰청에 출근을 해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에 나왔을 때 그때는 이미 사망자가 59명이라는 소방당국의 집계까지 나왔던 상황이고요. 때문에 왜 이렇게 경찰청장의 대응이 늦어졌는지 의문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알고 보니까 윤 청장은요. 참사 당일 지인들과 함께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밤 11시쯤 윤 청장은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결국 윤 청장은 자정이 넘어서야 경찰청 상황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사고 사실을 인지했고 부랴부랴 충북에서 서울에 있는 경찰청으로 복귀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제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장의 문제인데요. 이 서울경찰청장 역시 집에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또 알려졌어요. 네, 이 서울청이 공개한 김광호 서울청장의 당시 동선을 보면요. 이 김 청장은 출근 후에 집회와 시위 관리를 한 뒤에 이 지하철을 타고 밤 9시 20분쯤 자택 인근인 3호선 대치역에 하차했다고 하고요. 이후 잠이 들었다가 오후 11시 36분 첫 보고를 받고 8분 후에 첫 지시를 했다는데 당시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 90여 분이 지났고 수십 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고가 벌어졌을 당시에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은 1시간이 넘게 차량 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집에서 또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지방 캠핑장에서 잠이 들면서 결국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안들이 사고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익은 경찰청장은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윤 청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게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이어 윤 청장이 이틀 전인 지난 5일 자신의 카카오톡 배경 화면에 올린 글귀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글귀 내용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윤 청장의 어떤 경질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경질될 것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청장이 자신의 카카오톡 배경 화면에 올린 문구는요. 불교 교리가 담긴 한시의 한 종류인 개송이었는데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대장부라는 뜻이 담긴 내용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에게 내려놓음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 선시를 인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윤 청장은 5일 오전 11시쯤에는 한글 설명이 없이 한자 언구만 있는 버전을 올렸다가요. 2시간 뒤에는 뜻이 적힌 버전으로 바꾸고 또 이어서 오후 5시 45분쯤에는 다시 석탑 사진으로 배경을 바꾸면서 경찰 책임론과 자신의 경질론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또 참사 당시에 경찰청 상황관리관,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의 정보과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유기 혐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경찰이 결국 셀프 수사하는 건데 결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런 수사의 진전 사안 과연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소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이 이슈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또 어디까지 이슈가 확산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 상당한 책임론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로서는 일단 원리 원칙대로 빠르게 수사를 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의 과실을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뭐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아닌 다른 주체, 예를 들면 뭐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사실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나 뭐 세월호 참사 등등이 있을 때 이제 검경이 같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서 같이 수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은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만 수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경찰이 범한 죄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넓게 해석을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조금 제가 보기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지만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 대응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죠. 소방 측 대응도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당초 알려진 이제 119 압사 신고보다요 3분 전에 숨이 막힌다 이런 내용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사 당일 119 신고자 녹취록에 따르면 밤 10시 12분 이태원 제1동에서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자는 숨이 막힌다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변 소음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해당 신고가 구체적 상황이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끊어지면서 당국은 해당 신고 내용을 끊김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 압사 사고와 관련한 첫 신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 소방청은 압사 사고 관련 신고가 들어온 후에도 곧바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안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소방청은 어제 브리핑에서 모든 신고가 행안부로 전달되는 건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온 소방청의 브리핑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22시 15분 이전에는 그 유사 신고가 전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첫 답변 이후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본 바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됐다고 인지한 신고조차도 일반적으로 모두 다 상황실에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좀 나름대로 크다든가 좀 이런 경중도를 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1,200만 건의 119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 유관부서에 통보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범 서장의 경우에는요, 참사 당시에 이제 현장 브리핑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손을 떠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혀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죠. 소방청이 뒤늦게 행안부에 보고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또 행안부의 대응, 그것에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소방청 상황실이 행안부 상황실에 사고 내용을 보고한 거는 이 밤 10시 48분이었습니다. 첫 신고 접수 시간이 10시 15분이니까 그 시간으로부터 행안부에 전파되기까지 30분가량이 걸린 겁니다. 이어 행안부는 참사 당일에 밤 10시 53분 용산구와 서울시에 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 10시 57분에는요, 이 행안부 소관국장 과장에게 1단계 긴급 문자를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이상민 장관 비서진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밤 11시 19분이 되어서야 장관 비서진을 포함해서 2단계 긴급 문자를 발송을 했고 이상민 장관은 밤 11시 20분에야 재난안전비서관의 보고로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 행안부 측이 어제 브리핑에서 내놓은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용산구하고 서울시에 상황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 과장급을 현장 상황관으로 파견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황관리 철저 지시는 저희가 29일 22시 53분에 이제 서울시하고 용산구에 지시를 했고요. 현장 상황관 파견은 23시 40분에 파견을 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요, 오늘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참사 관련 행안부 대응과 이 참사 직후에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 장관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 보고가 누구의 보고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되어서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파악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뭐라고요?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참사의 책임 그리고 인책 문제를 놓고서 지금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 애도 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요, 애도 기간 종료 직후인 어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또 국민 총리의 경질,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의 파면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면서 적극 엄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지금은 사태 수습 그리고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찰의 원인 규명, 진상 규명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다시 돌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것도 당 차원에서 뭐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이 거기에 뭐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대통령이 진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에 맞게 격식을 갖춰 제대로 100배 사죄하십시오.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이번 주 국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상임위와 대통령실 국정감사, 예산심사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잠시 후 2시부터 진행될 행안위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 참사 관련 고위 당국자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서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요,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가 거론됐다고 합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최근 여야 간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 자리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야권에서는 추진 중인 국정조사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첨예한 갈등 속에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죠. 김진표 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전체 상황 봐가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이견도 있고 하니 오늘 의장님이 주신 말씀과 또 제가 드린 말씀을 감안해서 더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줬고요.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한다면 우리라도 그러면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참사 관련 특검 수사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간 야당 내부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이 대표가 공식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당장 시급한 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거라면서도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애도 기간이 끝나자 특검 추진을 지금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회 발의 특검보다 이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른바 상설 특검 발동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의 의중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오늘 예결위에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이 이 특검 관련 질문에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장관은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 경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한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한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 일대에 이제 경찰의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애도하시는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법의 개정을 또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가지고요. 참사 부분을 같이 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저는 그 법이 과정과 내용이 잘못된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이 시간 끌기용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당 구성까지 생각하면 하세월이 될 게 뻔하다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노리는 건 이태원 참사를 장기간 끌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또 수사체계의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는 또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과연 양립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히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고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특검은 국정조사도 안 됐는데 특검은 결국은 시간 끌기용이다 이러면서 지금 부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 두 얘기를 같이 꺼내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방위적인 어쨌든 전국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사안 자체가 큰 사안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또 정치의 영역에서 국정조사를 여야가 같이 하는 거 저는 그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특검의 경우는 일단 특검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특검을 누가 추천을 할 것이며 또 그걸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이며 기타 등등 시기는 언제 할 것이며 또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지리한 공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찰 수사가 막 지금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하다라는 판단이 내렸을 때는 특검 도입도 그것이 상설 특검이든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이든 간에 전향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가 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원인 규명을 철저히 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매뉴얼 등등을 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원인 규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딱 보면 이제 그 이태원 현장에서의 그 밀집 상황 이런 것을 왜 해소하지 못했나 사전에 119로 112로 많은 신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나 등등이 있겠지만 조금 더 사실 뒤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태원으로 몰렸는가 그리고 이 수도권에 지금 서울로의 집중 현상, 지금 이태원만이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등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밀 형상, 결국 이 지방 분권 문제라는 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 사고와도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측면에서도 원인을 좀 근원적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주말이자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지만요.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외치는 구호는 달랐는데 진보 단체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보수 단체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참담한 이 현실을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각자 하나씩
하나씩 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조직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이 따라서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주말 집회 이후 민주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조직의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상임 본부장이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이를 근거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 본부장이었던 조직의 대표가 집회 공지와 참가 동료 등에 활용한 텔레그램 1번방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 또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 또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전형직 시군구의 의원이 최소 수십여 명 포함된 걸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민심이라는 조직이 앞장섰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20민심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또한 거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단톡방 안에 대화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배후 세력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사하고 만약에 그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뭐 상당히 위중한 국가적 반란 행위죠.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국가 반란 행위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언론 보도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유기용 민주당 국민추모단장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모단장으로서 일절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이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추모 문화제였고 당은 거기에 공식 참여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박찬대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도 촛불 집회와 관련한 당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이 텔레그램 방에 가입된 의원이 몇 사람 있다는 보도는 봤는데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추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울분은 주권자로서 너무나 정당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연단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올라가서 연설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회에 민주당의 조직이 동원됐다 이런 의혹을 일부 언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역시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민주당 쪽에서 동원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야당 성향의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이번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 등등을 비판하면서 집회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정도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이제 당이 배후다, 당이 개입했다,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그러면 사실 당에서 이제 그 관련된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을 내려보내서 전체로 참여해라를 독려한다든지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단체에서 독려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과다한 그런 관측이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도 이런 그야말로 큰 참사,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대통령 퇴진으로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간다든지 저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게 사실 뭐 경찰 등등의 책임론이 가장 크게 제기는 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누구의 책임론을 넘어서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속에 큰 돌을 하나 이번에 품게 된 그런 것이고 모두가 애도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수사를 해서 원인을 좀 밝히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국민들이 좀 더 보고 싶어하지 이걸 계기로 정치적인 공방을 어떤 이불리를 따지는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정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식 회의에서 나온 사실상 첫 사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경찰을 향해서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 공식 사과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 또 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추모 행사에 이어서요. 어제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미사에도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불교계 위령 법회와 이 5일 기독교 위로 예배에 이어서 어제는 천주교 주간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명동성당 미사에는요, 부인 김건희 여사, 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등 이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 등이 동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법회와 위로 예배에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어제는 그것과 달리 따로 추모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이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새겨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면서 이 무고한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종교계 추모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 또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이 슬픔을 대신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비통에 잠긴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전해져서 잠시나마 국민에게 큰 위안을 안겨줬던 기적의 생還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물 사고로 지하에 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들의 소식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국내에도 아주 큰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나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는 세상 다시 태어나가지고 처음 이 세상을 느껴봤다고 해야 되나요? 네,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요.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근로자 2명이 지난 4일 밤에 극적으로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그러니까 9일여 만에 이들은 구조대와 함께 갱도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고립 근로자들은요, 제1수직 갱도에서 40m 정도 떨어진 당초 작업 장소 인근에서 발견이 됐고요. 발견 당시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 합니다. 구조 현장에 있던 가족들이나 이 구조대원 모두 두 사람의 생환을 확인하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고립 근로자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에 봉화군에 있는 아연 채굴 광산 수직갱도에서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고립이 됐었죠. 구조 당국은 그동안 두 사람이 고립된 지점을 두 곳으로 특정을 하고 생존 반응을 확인해 왔고, 이와 동시에 사고 갱도 옆에 폐쇄된 갱도를 뚫어서 구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광부의 생환까지 소방관 390여 명 등 인원 1,100여 명과 장비 60여 대가 동원이 됐고요. 결국 기적처럼 두 사람이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된 겁니다. 두 광부의 무사 생환은요, 정말 이태원 참사로 슬픔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잠시나마 위로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희망적인 건요, 그 두 분의 건강이 아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9일가량을 고립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이들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요, 일반식을 먹는 등 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현재 기분이 새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환한 이 광부 박정아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걸어 다닐 수는 있고요. 오늘 걸어서 가서 오늘 샤워도 하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나요? 세상 다시 태어나가지고 처음 이 세상을 느껴봤다고 해야 되나요? 네,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 사실 두 사람의 생환이 이유 없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립 당시 광부들이 따랐던 생존 매뉴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된 구조 작업과 맞물려서 무사 생환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건데요. 특히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광부 박정아 씨는 공기가 들어오는 쪽, 물이 흐르는 쪽으로 이동해서 최대한 대피 공간을 확보하라라는 갱도 고립 대비 매뉴얼을 누구보다 잘 숙지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생존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고립 당시 갱도 안의 기온은 평균 14도로 자칫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모닥불과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극적으로 구조된 박정아 씨는요, 구조 직전 체념 상태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구조되기 막 직전에 제가 열흘째 되던 날 같이 있던 동료한테도 야,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이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마지막 날 헤드램프가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조금 불안감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도 채 안 돼가지고 발파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발파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안전 모자를 쓰고서는 이제 한 10m 정도 뒤로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꽝 하면서 불빛이 보였어요. 선생님 그거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형님 하면서 뛰어오는 저를 막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저도 뭐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이제 살았다. 고맙다. 고생 많이 했다. 뭐 그 물이 있든 말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죠. 뭐 어떻게 보면 연출된 꼭 드라마 한 장면처럼요.
생환한 두 광부의 나이가요. 한 분은 62살이고요. 한 분은 56살입니다. 결코 이제 젊다고 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둠으로 가득 찬 갱도에서 9일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버틴 거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배고픔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을 건데요. 생환 소식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두 분이 무엇으로 허기를 채웠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줬던 건요. 이 평소 작업 때 챙겨갔던 커피 믹스였습니다. 이 사고 당시 이들은 약 30개의 커피 믹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커피 믹스를 타먹으면서 허기를 채운 겁니다. 커피 봉지 한 개당 칼로리가 이제 약 5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 성인 남성의 하루 대사량 2000칼로리에는 못 미치지만 이 비상 상황에선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 커피 믹스 한 봉에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커피 믹스가 정말 저희가 이제 상품 이거 홍보하는 걸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영양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 유지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 상품을 파는 그런 회사의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 30개로 구조될 때까지 버텼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요, 이 첫날에는 빨리 구조가 될 줄 알고 커피 믹스 2개를 종이컵 하나에 담아서 저녁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셨지만 이후 구조가 지연되자 이 커피 믹스마저 3일 만에 바닥이 났고 나머지 시간은 암벽에 흐르는 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안에서 이제 커피 믹스를 몇 개 들고 갔는데 그걸로 조금씩 버티고 이제 식수는 이제 거기 갱도 벽에서 나오는 물로 이제 식수를 충당했대요. 이제 식수도 이제 그때 가지고 왔던 그 3분의 1통의 그 물로 이제 떨어지면서 물을 이제 어떤 걸 마셔야 될까 하면서 이제 쭉 찾아다니다가 그 암벽 틈에서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기다가 이 물통을 갖다 대고 물을 이제 한 방울 새서 이제 받았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물밖에 없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 해서 이제 그냥 끓이지 않는 물을 이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저는 괜찮았는데 옆에 이 친구는 막 계속 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막 목도 타고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시간으로는 꼭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네, 생사를 넘나들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지만 고립됐던 두 사람은 매뉴얼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구조당국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생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정아 씨 역시 라디오에 나와서 동료애와 가족 생각이 221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나? 나 이런 생각이 혹여라도 들진 않으셨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광부들의 습성을 좀 알아요. 이 동료애라는 거는 다른 직종의 동료들보다 굉장히 더해요, 사람들이. 동료애.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조직 같은 그 형태의 사람들인데 조금 사람다운 냄새 나는 그런 질릴 정도로의 그런 끈기 있는 그 인간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해봤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살겠다면서 버텼던 두 분인데요. 그리고 이 두 분을 끝까지 함께 기다렸던 거 바로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립됐던 근로자들의 구조 소식에 하루하루 뜬 눈으로 지샌 가족들은요. 이들이 살아 돌아온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빚진 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유명인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일 동안의 일들이 정말 영화같이 느껴지고 삼촌이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결말이 나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 소식 듣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회에서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나마 이 일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극적 생존하는 두 사람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강경성 산업정책 비서관을 병원에 보내서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쾌유를 빕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강 비서관의 아버님 역시 광부 생활을 한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강 비서관의 부친 역시요, 경북 문경의 은성탄광에서 이 광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비서관이 담당 비서관으로서 메신저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광부 두 분의 생환 소식 정말 모든 국민을 또 감동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저는 눈길을 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많은 상황에 부닥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 누구나 부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느냐, 그에 따라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특히 이 광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평소에 또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늘 숙지를 하고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기 상황에서 좀 대처를 잘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정말 이 우울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큰 희망을 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김정은 풍산개 파양?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 고미와 송강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암컷 고미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었는데요. 이 중 6마리는 입양을 보내고 마지막 남은 1마리 다운이만 부모견과 이 청와대에 남아 있다가 문 전 대통령을 따라서 양산 사저로 함께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행안부에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내려갈 때 풍산개들을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퇴임을 앞두고 올해 3월 풍산개들의 양육 문제가 불거지자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이던 윤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풍산개를 데려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이 키우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이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분양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나도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들어갔을 때 차담을 하는데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찼다고.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거는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주 하시면 저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6개월 만에 풍산개 거취를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 250만 원에 이르는 이 풍산개 관리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동물이라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만 올해 초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비서관들과 사무실, 경비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돼서 선물인 풍산개도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건데요. 행안부는 풍산개 관리비로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 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풍산개 관리 예산 지원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계속 키우기 어렵다. 이게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의 뜻으로 읽히는데요. 월 250만 원이라는 풍산개 관리비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당시 오종식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과 이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이 풍산개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권성동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요. 문 전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대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은 이 지난 6월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동식물일 경우에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25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 대통령 기록관이 사료비 35만 원에 이 의료비 15만 원, 그리고 사육관리 용역비 192만 원을 포함해서 월간 총 242만 원을 추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심성보 대통령 기록관장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산 항목 중에서 이제 용역관리비, 사육관리 용역비가 192만 원. 이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결국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키우기 때문에 일종의 인건비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하고는 있는데요. 행안부 그다음에 법제처 등에서 왜 예산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지 사실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는요. 자발적 의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하냐? 예산 지원하는 게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이외에도 다른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 예산이 다른 동물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걸 검증할 수 있냐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풍산개들이 청와대에서 자라던 당시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산이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놈이 제일 살찌는 놈이 산이에요.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현 대통령실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산마을 비서실 측이 이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전한 입장을 정리하면요.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입양한 게 아니라 위탁 관리 중이었고 이 대통령 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위탁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위탁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건데요. 이 평산마을 비서실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면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보도를 보면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처럼 풍산개 파양 보도가 나오니까 여권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이 사육비를 청구하는 모렴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전직 대통령이 돈이 많이 들어서 버리겠다고 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파양이라기보다는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지네요. 저는 이 위탁 관리라는 용어가 좀 이렇게 탁 걸리던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돌아가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정부 소유물을 대신 위탁해서 관리한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법적 용어로는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그냥 저처럼 제3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풍산개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또 문 대통령께도 굉장히 또 이 동물 애호가이기도 하고 아꼈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아마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 사이에 이 풍산개 문제를 둘러싸고 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까 이제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행안부에서 어쨌든 시행령으로 정부 기록물일 경우에 동식물이라도 좀 다시 그것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아마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어느 정도 좀 판명이 나니까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좀 그런 방법으로 좀 고쳐서 해결할 수는 없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크게 뭐 이슈가 될 내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모두 아주 동물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이거는 단순한 국가 기록물이라는 이런 딱딱한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 풍산개, 어떤 동물권 보호 이런 입장에서도 이거는 파악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문으로 화해. 이건 누구 얘기인가요? 네, 바로 삼성과 CJ 오너 일가의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모친인 손봉남 고문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간 인물이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오전 9시쯤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함께 빈소를 찾아서 30여 분간 고인을 애도했는데 조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1시간 빨리 빈소를 찾은 겁니다. 고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의 첫째 형인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부인으로 이재용 회장에게는 큰 어머니가 됩니다. 생전에 삼성 주식 상속분 문제를 놓고서 대립했던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그다음에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행보인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과 삼남 이건희 전 회장은 상속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요. 2012년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두 집안 사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었습니다. 특히 2015년 이맹희 명예회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건희 회장과의 화해가 불발됐었는데요. 그런데 범삼성과 경영체제가 오너 3세들에 넘어오면서 화해 기류가 점차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했을 당시엔 이재현 회장이 가족과 함께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작은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입니다.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고 큰 집안을 잘 이끌어주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지이십니다. 일찍 영면이시자 폭망하고 너무 슬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친인척 가운데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양가의 해묵은 앙금이 상당히 해소되는 분위기라는 분석입니다. 고인의 별세 당일이 CJ그룹의 이제 창립 기념일이라서 이 그룹 차원에서는 더더욱 이제 슬픔이 컸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이제 맏며느리였던 손여사를 상당히 아꼈던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병철 선대 회장은요, 맏며느리였던 고인을 아들만큼 예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대 회장은 집안 대소사를 꼭 맏며느리인 손고문과 상의했다고 합니다. 또 손고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부모인 이 선대 회장 내외를 모시면서 이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이 선대 회장이 장손인 이재현 회장을 유달리 사랑하고 신뢰한 근저에는 이런 손고문의 노력이 있었다고 CJ 측은 전했습니다. 고인은요, CJ그룹에 이제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평을 받는 인물인데요. 이게 어떤 또 사연이 있냐면요. 이 고인은 아버님이 그 이전에 안국화재,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화재의 전신이죠. 안국화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그 안국화재의 지분, 그 당시에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을 며느리인 이 손고문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손고문이 그 지분을 자식인 이재현 회장한테 주면서 제일재단그룹이 삼성에서 분리할 당시에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삼성화재의 그 지분을 상당 부분 삼성한테 넘기면서 그러면서 CJ그룹에 출범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바로 이 손고문이 마련을 했던 겁니다. 네, 또 고인은 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본사에 출근을 해서요.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CJ그룹에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아들인 이 회장은 어머니는 CJ그룹 탄생의 숨은 주역이자 나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인은 특히 CJ의 이 문화 사업에 앞장서온 것으로 특히 유명한데요. 식품 회사였던 제일제당이 문화 사업으로 도약하는 기점마다 고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995년 미국 드림웍스 지분 투자 당시 손 고문은 창업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을 집에 초청해서 직접 식사를 대접하며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조성한 바도 있고요. 2010년대 초반 글로벌 한식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도 고인은 외국인들도 부르기 좋고 쉽게 각인되는 이름이라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인의 문화계에서의 영향력 때문인지 가수 비와 배우 송승헌 씨, 가수 화춘하 씨 등이 연예계 조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혼돈의 출근길. 오늘 수도권 지하철 출근길이 정말 굉장히 혼잡했다고 하죠. 네, 특히 오늘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해서 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급행열차의 구로역부터 용산역 구간 운행이 중지됐고요. 이 월요일 아침부터 서울 곳곳에서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KTX 등 열차 44편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태원 참사의 그런 아픈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지하철역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결국 경찰 그리고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그런 일까지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호선 이 급행열차 용산역에서 구로역 구간의 운행이 완전히 중단이 되면서 평소 급행열차를 타던 승객들이 완행열차에 몰려 일부 지하철역의 혼잡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열차 밀집도가 평소보다 높아지자 일부 구간에서는 한때 비명과 고성이 오갔고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 사고가 날 것 같다, 혼잡이 너무 심해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등 이 불안을 호소하는 신고가 10여 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로역과 신도림역 등 일부 혼잡한 승강장에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투입이 돼서 현장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초래한 이유는요. 어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의 정말 그 아픈 기억들이 채 가시지도 않기 전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탈선 사고에서 다행히 중상자나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고로 탑승객 276명 가운데 30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사고는 저녁 8시 55분쯤 용산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를 이탈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 사고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찔했던 사고 당시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차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처럼 기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소리가 나며 의자가 돌아갔고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려서 의자에서 튕겨져 나왔다. 집에 무사히 오긴 했지만 허리가 나갈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 코레일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안전에 대한 우려 정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제 저녁 8시 20분쯤엔 선로 조정 작업을 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잇따르는 사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코레일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